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에 대해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전격적인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4.15 총선에서 병원이나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 등의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료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논란을 실명으로 폭로한 가수 박경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 논란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우체국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파는 유사보험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실태와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3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기폭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세 세무조사 등 민사 대응칼을 빼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며 반성하지 않는 신천지교에 민형사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는 게 박 시장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미필적 고의, 살인 및 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오늘은 지방세 세무조사 등 민사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교민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관련 보고 업무를 총괄하는 시몬 지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에 직접 교부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용도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종교시설은 살 때도 취득세를 안 내고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를 안 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받은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등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입니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서도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신천지 소유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 현황을 확인해 등록 부동산 외에 다른 종교 용도 시설이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나아가 임차 형태지만 실소유주가 신천주는 아닌지, 현재까지 확인된 270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 등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신천지 관련한 재산을 각 자치구와 함께 가용한 행정력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탈 털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법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박 시장의 말입니다. 신천지에 국한할 게 아니라 이참에 종교에 대한 비과세 이슈도 실효적이고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는 21대 총선 풍경도 많이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4.15 총선과 코로나19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로인사이드입니다.
추가 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도 단연 코로나19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하러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에 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진자 외 자가 격리 중인 이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진 장관은 확진자는 사전 우편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선관위에서 마련하고 있고 자가 격리자들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대구 경북 지역 등의 시범적으로 선별진료소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단체로 투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 장관은 그것도 선관위와 얘기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숙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의 내용이라면서 내일 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투표 시 마스크 지급과 확진자, 자가 격리자의 자동차 투표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가게를 지나가며 햄버거를 사는 것처럼 사상 초유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일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총선에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28일까지로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문제는 신고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투표일을 포함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고기간 이후 확진된 경우 거소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4.15 총선 투표 동료를 위한 총선 한 표 가치는 4,700만 원이라는 한 표의 가치 캠페인을 벌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4,700만 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4년간 심의할 정부 예산 추정치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수치로 유권자들이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체감해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조심은 하고 각종 안전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움츠려들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드라이브 스루 투표 얘기까지 나왔겠나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긴 한데 꼭 4.15 총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 인사이드였습니다. 네,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는 우체국 연금보험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떤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78살 정모 씨 사연입니다. 네. 정 씨는 지난 1994년 종신연금형 채증형 우체국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네.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는데요. 이 네. 연금액을 두고 이제 우체국과 갈등을 벌인 내용입니다. 종신연금형은 알겠는데 채증형 이거는 뭔가요? 이게 말 그대로 점차 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이 정 씨가 가입한 상품은 2000년부터 이제 10년간 네. 직전 연도 연금액에 이제 채증률 10%를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네. 이후에는 이제 10년차 연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첫 해에 나온 연금액에서 매년 이제 10%씩 더해서 지급을 네. 하다가 이제 10년치 연금 증가가 끝난 시점에 그 연금액을 종신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일단 이 채증률이 약관에 명시된 10%가 아닌 매년 이제 정기예금 금리 변동을 반영을 해서 네. 4.84에서 9.37% 사이에서 결정이 돼 온 건데요. 네. 또한 그리고 이제 11년차 이후에는 10년차에 확정됐던 연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매년 정기예금 금리 변동을 반영한 연금액 산출식을 적용을 해서 네. 직전 연도보다 7.12에서 14% 감소한 금액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 씨 입장에서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더
적게 늘어나고 네. 이제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줄어든 셈이 된 건데요. 네. 이제 정 씨는 그래서 이제 우체국을 상대로 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아니, 약관이 있는데 우체국은 뭐를 근거로 약관에 나와 있는 연금액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이게 한마디로 우체국이 보험 계약 당시에 네. 이제 고객에게 제공한 약관과 다른 네. 자체적으로 이제 연금액 산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한 건데요. 네. 재판에서도 이제 우체국은 내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왔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체증률이 10%이긴 하지만 이거는 기준일 뿐 여기에 정기예금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금액을 산정해 왔고 이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금액 체증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우체국 입장입니다. 네. 즉 연금 지급 개시 시점 이후에 이제 네. 전년도보다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갔으면 이제 체증률도 10%더 높게 나왔을 텐데 네.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연금액이 줄게 됐다. 이게 우체국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맞서 이제 공단은 우체국 연금보험 약관상 정 씨가 가입한 보험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일 뿐 이 체증을 다시 이제 어떤 수치를 곱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네. 애초 이제 약정한 체중률대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뭐 우체국 주장도 아주 허무맹랑하진 않은데 재판부는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이제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서 우체국한테 이제 덜 받은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가입자와의 약속인 약관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셈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이 재판부 판결입니다. 네. 이제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체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 말대로 이게 정씨 한 명 사례가 아닐 텐데 금감이나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건가요? 이제 그게 좀 애매한데요. 네. 이렇게 우체국이나 뭐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제 상호 금융기관 공제 등에서 판매하는 이런 네. 보험 상품을 유사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보험과 다를 것이 없어 네. 보이지만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이제 금융당국 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체국 보험의 경우에는 우전관리본부 소속으로 우체국 예금보험법 규제를 받고요. 네. 새마을금고 등 공제 상품은 새마을금고법 등 공제법 영향을 받는데요. 네. 이제 앞서 말했듯 우체국이 자체 셈법으로 연금액을 계산을 해서 지불해온 관행도 네. 좀 이런 구조랑 무관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공시 의무도 없는 등 일종의 관리 규제 사각지대고 네. 실제로 이 보험금 부지급 비율도 이제 민간보험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사재기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음원 시장엔 음원 사재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 출시되면 이른바 작업을 통해 음원 순위를 올려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켜 음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허위로 창출해내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동료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논란을 실명으로 폭로한 가수 박경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음원 사재기 논란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아이돌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결국 박경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고 소속사는 오늘 박경이 어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박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추후 진행되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과 의혹은 우리 가요계나 음원 시장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일상사가 됐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5일 2017년 데뷔한 솔로 가수 오반이 싱글 앨범을 공개했는데 공개 당일 방탄소년단과 지코 등을 제치고 단번에 음원 순위 최상위에 올라 사재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에 오반은 SNS에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 의심받을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근데 정말 거짓이 아니다라며 음원 사재기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기계를 썼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저는 한 1위 한 통상 음원 사재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불법 도용해 특정 음원을 반복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드루킹 댓글 조작의 가요계 버전 같은 겁니다. 이를 위한 전문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원 마케팅과 불법 순위 조작의 경계가 애매하고 처벌을 위한 적용법 조항도 애매하기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음원 사재기 자체가 법적으로 과연 그러면 어떤 죄에 속하느냐, 특정인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것이냐,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냐 이런 점들이 좀 애매했어요. 처벌 규정 자체가, 적용법조 자체가.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2016년 3월 음악산업법 조항들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개정 조항은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하게 구입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음원을 구입했는지, 불법성이 있는지 강제 수사를 하려면 수사의 단서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문체부나 지자체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법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장관과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를 위해서 관련 업자에게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출 요구권도 인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자료 제출 요구권만 있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는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관련 업자들이 한정된 자료만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당하게 구입했다는 그 부당하다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는 것이 김지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실제 2018년 문체부는 직접 나서서 음원 사재기 논란을 받은 가수들을 조사했지만 사재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등 법 개정 이후에도 음원 사재기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가요계에선 이번 박경 사건 수사가 음원 사재기 실체를 밝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를 파악하려면 음원 사재기의 실체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로 가요계에 끊이지 않는 음원 사재기 논란과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